그동안에 경매가 끝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경매가 가장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사무장님이 더 전문 분야죠. 경매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원래 하락기 때 경매가 꽃을 핀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 경매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유찰이 좀 더 잘 되고 있고 경쟁력이 네.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좋습니다.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 거다. 네네. 그만큼 내가 더 돈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커졌다는 거죠. 네네.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저는 그때 제가 매입했던 자산 거의 한 100%가 다 경매 공매를 통해서였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만약에 분당 같은 경우도 가격을 반까지 낮추지를 못해요. 주인들은 자기가 샀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왔던 매물이 공매로 등장하니까 반 가격까지 해도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금 제가 이런 리스크는 어느 시기에 사느냐보다 얼마 가격에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 가격대가 아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임대가보다 아니면 금융비용보다 더 낮은 가격대 샀다고 하면 훨씬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마진을 그만큼 저는 확보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한 분 주식 전문가분을 제가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부동산을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주식은 할인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를 이용하면 원래 떨어진 가격보다 더 조금 할인해서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라고 해서 특히 이런 불황의 시기, 어려운 시기에는 나와 있는 금매보다 더 싸게 샀으면 싸게 샀지 금매처럼 사지는 않거든요. 더 싸게 사기 때문에 저는 가장 최고의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이제 사무장님 말씀과 다르게 좀 더 하락하면 경매도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결국 싸게 사는 건데 더 떨어지면 내가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거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당시에 매물들을 사면서 내가 샀는데 이런 금융위기 때 사실 저도 겁났거든요. 막 신나게 산 건 아니에요. 야, 이거 하나 사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사니까. 근데 제가 하나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제가 이 반 정도의 위치에서 샀는데 제가 만약에 망한다고 하면 저 위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여러 가지 장려책으로 인해서 그게 마냥 하락하게만은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부분이 정부의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수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심리상으로 안 사 계속 더 떨어져 놔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도 보면 뭐 이사업체도 많이 망하고 뭐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중개업소 다 폐업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이 한 몇 개월 지속되면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연세 부분을 모르고 단지 가격 거품이야라고 해서 한 가지만으로 그러니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아까 전에 아파트를 살 때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군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한다 해주셨는데 그럼 경매할 때는 서울 경기도에서 좀 어떤 지역 좀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서울 경기가 아닌 또 외 지역도 있다면 사실 경매할 때는 지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제가 매입하는 가격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역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급매물이 거래가 되는데 제가 시장에서 어느 누구보다 가장 싸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제 거는 거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급매물이 지금 5억에 나와서 이게 거래되면 내가 4억의 경매로 잡으면 이건 잘 산 거다. 근데 얼마든지 4억, 5천, 6천, 7천 팔 수 있잖아요. 다른 매물보다 1천, 2천을 낮추게 하면 제 거부터 가장 팔릴 거니까 저는 경매, 공매 할 때는 거기에서 지역까지 봐버리면 너무 물건 찾기가 힘들고요. 그때는 그냥 좀 많이 떨어진 거에서 그 떨어진 걸 보고서 요즘에 실거래가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하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버리시는. 네네. 자, 그럼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입찰가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매매가 되는 금액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기존의 낙찰가를 한번 비교해가지고 사면 되고 거의 다른 분들이 엑셀표를 많이 두들길 거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하자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깨끗한 거 그런 거 물건을 하면 그냥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입찰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엑셀을 두드리니까 내가 너무 싸게 사려고 하면 그렇죠. 살 수가 없고 또 너무 비싸게 사려고 하면 내가
내가 남는 게 별로 없고 네네. 이런 고민들을 딜레마에 빠질 거잖아요. 네, 입찰가는 산정을 할 때는 항상 탄력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지금 정체되어 있냐. 그러면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종전의 낙찰가가 되게 좀 의미는 없거든요. 그런 경쟁률이. 그런데 그래도 그 법원의 지난 매각 물건들을 보면 같은 비슷한 조건에 있는 거를 몇 프로에 가져가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좀 참고해서 바로 직전 걸 참고해서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적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서 내가 정말 이 물건을 더 가지고 싶으면 조금 더 올려도 이 물건이 그냥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면 비슷하게 그냥 쓰는 거고 그 물건마다 좀 전략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매 이제 보면 아무리 이렇게 영상이 많이 요즘에 나오고 그다음에 책도 경매 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도 하는 분들 위주로 하고 안 하는 분들은 계속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주변에서 일반 사람들 중에서 경매를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반 사람 중에서는. 네네. 그럼 이제 처음 경매 시작하면 그 안 한 이유는 무서워서 잘 몰라서일 텐데 어떤 물건부터 좀 시작하는 게 그 시작할 때의 성취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난이도일까요? 저는 지금이 경매를 배우기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매가 끝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매가 끝물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이 너무 경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경쟁이 덜 해야 되는데 경쟁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끝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파트에서 권리 분석만 하고 들어가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물건도 그런 물건들은 너무 경쟁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물건 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물건을 하지 않더라도 깔끔하게 권리 분석이 되는 물건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제 경매 기본만 좀 익혀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아파트부터 시작해도 지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급매물 가서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서 나와 있는 싼 매물 좀 한번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추천을 해줄 거거든요. 이거는 4억입니다. 그죠? 더 싼 거 없어요? 4억이 가장 최저예요. 없어요. 그 밑으로 나올 일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경매는 3억 5천에 나와 있거나 3억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4억에 나와 있는데 나는 지금 뭐 3억 3천, 3억 5천 쓴다고 하면 경매 하나만 해서 남들보다 그 몇 천을 싸게 산다고 하면 훨씬 할만하죠. 이득인 거잖아요. 지금의 그런 시장인 거고 지금 제가 4억짜리 매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더 큰 가격대 매물들은 떨어진 유찰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경매가 가장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경매 절차 중에서 혹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란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경매하면 권리 분석해서 어려워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지만 실제로는 요즘에는 유료 사이트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만 봐도 권리 분석을 다 해줘요. 그래서 내가 주의해야 될 거면 빨간색으로 막 인수 써 있고 인수가 안 써 있고 그냥 깨끗한 물건들은 거의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매에서 실수를 할 때 혹시 권리 분석에 실수를 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감당 안 되는 물건은 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는 시세 조사를 좀 게을리한 거예요. 시세가 지금 봤는데 뭐 네이버의 시세가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가면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네, 그 네이버 시세만 보고 입찰을 했으면 그분은 손해를 보는 가격대에 했기 때문에 임장도 가야 된다는 거고. 네, 입찰 보증금을 손해 볼 수가 있는데 뭐 시세 조사만 좀 꼼꼼하게 한다고 하면 그 경매 많은 리스크 중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실수는 그거라면서요. 입찰가 공 하나 더 쓰는 거. 그런 사례가 진짜 간혹 있긴 한가요? 있어요. 예. 아, 진짜? 예,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찰가를 사람이 마음이 급할 때는 항상 실수를 하니까 저는 무조건 전날 작성해 두라고 하고 두 번, 세 번 보고 가면 그런 실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급하게 지금 막 입찰표 적어내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서 하면 항상 좀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매에서 또 사람들이 좀 경매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명도잖아요. 네네. 이 명도가 깔끔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이제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한테도 뭔가 미안함을 느끼시고 할 텐데 네네. 이 명도 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네, 어쨌든 우리가 급매물보다 더 싸게 사는 거는 두 가지를 더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하나는 권리 분석이고 하나는 이 명도를 하는 거예요. 이 내가 집을 샀는데 낯선 누군가를 내보내야 하는 거는 정말 좀 껄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게 부담이었고 대부분 경매를 하지 않는 분들이 나는 이 명도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싫은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민사집행법이라고 해서 사람
사람을 법적으로 내보내는 절차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네. 이제는 점유하고 계신 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법원에서 이런 부동산 인도집행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라고 하잖아요. 딱 타이머가 딱 틀어져 있어요. 틀어있고, 이 시간 안에 일단은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 절차만 잘 설명드린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협의가 되고요. 혹시 한 10% 정도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사 비용 이런 부분 책정된 비용 자체로 거의 부동산 인도 집행이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상황 설명만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랑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이 정도만 알게 되면 대부분 원만하게 좀 우리가 해결됩니다. 생각하는 최악의 그림, 우리가 뉴스에서는 이제 뭐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보지만 그런 그림은 현실에서는 그리 많지는 않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분들이 보증금이나 이런 재산을 손해보는 경우에는 많이 저항하고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만약에 낙찰자랑도 겁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경매 물건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배당을 다 받아가는 분들, 배당이랑 상관없는 분들이 있는 물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 위주로 맨 처음에 한번 해보셔도 되고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임차인분이 처음에 가서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본 분이 거의 가면은 적대시해요. 낙찰자는 뭐 돈 많아서 한 거 아니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경매로 했을 때 등장인물이 있는데 채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있고 낙찰자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셋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채무자다. 왜냐하면 임차인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반환 안 해주고 도망갔잖아요.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낙찰자는 사장님한테 돈 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사비를 주겠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지금 저한테 화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상황 설명을 하면 그래 인정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좀 화를 좀 돌리고 잘 대화로 풀어간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도 좀 헤아려 주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자신의 상황에서 또 최선의 선택을 다 하십니다. 네. 역시 경매 전문가이셔서 이 노하우가 있네요. 좀 전에 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초보분들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명도라고 하는 거를 거의 처음 시작했던 분들이 항상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얘기를 들어줄지 몰라요. 거의 그분들은 아니 내가 받았으니까 당신 나가야지 내 얘기만 해요. 거의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경매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 얘기를 더 들어주고 이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야 내 집인데 왜 안 나가? 이거 이제 나가야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멀쩡하게 있는 사람도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얘기를 좀 잘 들어주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카드도 잘 설명드리고 하면 거의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뭐 이사비를 조금 더 드릴 수 있으면 네네. 그런 걸로 잘 협의하면 네네. 잘 해결될 것이다. 네. 자, 이제 경매 전문가로서 경매 투자에 있어서 무조건 지키는 투자 원칙 뭐 한 가지만 딱 정리해 주신다면. 이거는 뭐 경매뿐만 아니라 저는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지금만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순간 물건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다 하고 내가 해결하고 소화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물건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감이 안 되는데 자금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처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하지 않고 차근차근 밟아가더라도 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초보자분들도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내가 아는 것부터 하나씩 해간다.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 그것만 하면 롱런할 수 있는 좀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원래 이제 부자분들 주위에 부자가 더 많잖아요. 네네. 사무장님 주변에 계신 부자분들은 요즘에는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시고 아니면 어떤 재테크 요즘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는 분들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지금 불황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소비가 좀 원래 했던 패턴에서 달라졌다 뿐인 거지 소비는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사람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거를 좀 많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저도 사업이나 아니면 그런 트렌드에 맞는 부동산은 어떤 걸 제공할
이용할 수 있는지 늘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제가 그 다음 행보를 항상 진행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과 트렌드가 결국 돈이 될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업이든 부동산이든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읽는 거에 네. 이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재테크만으로 부자가 되는 거는 네. 뭐 수백억대는 좀 가능하지만 천억대 이상은 쉽지 않다. 그래서 네. 정말 큰 부자들은 네. 사업으로 부자가 되는 거다. 아, 네. 천억대, 뭐 조 단위 하는데 네. 사무장님 더 많이 만나보셨을 테니까 네. 그 말이 좀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진짜요? 부동산으로는 뭐 1억짜리를 만약에 해봤자 2억, 3억밖에 안 되고 이거를 엄청나게 하진 않고 대신에 저는 부동산으로 돈을 막 매매 차익으로 부자가 되기는 엄청난 부자가 되기는 어렵고 뭔가 만약에 개발을 하거나 뭐 이런 그 시행도 사업이잖아요. 네, 신축도 사업이고 그런 사업 부분이 들어갔을 때 레버리지도 하면서 좀 많이 키울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좀 큰 부자가 된다고 하면 사업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을 일확천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거를 정말 괜찮게 자산 가치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네. 늘려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분들은 지금 완전 괜찮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시기에서도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네, 한 가지로만 했던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투자소득 네네. 세 바퀴 있으면 최소한 두 바퀴는 굴려야 된다. 아, 그 맞습니다. 네. 아,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김작가 TV가 아, 잘하고 지금 이제 계시죠. 네. 5년 차인데 네네. 영상 올린 게 한 2,500개쯤 되는데 와. 저는 어느 순간 되면 네. 제가 안 올려도 네. 얘네들이 알아서 일을 해서 돌아오겠지 했는데 아, 네네. 하루만 안 올려도 예. 조회수가 알고 진짜 있습니다. 급감을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알고리즘이 일을 시켜요. 그죠? 이게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냥 세팅이 딱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정말 이런 상가든 어디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일을 해서 1,000, 2,000 들어오는 소득하고 정말 일을 하지 않았는데 300, 500이 들어오는 거하고는 그렇죠.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장님 보셨을 때 2023년에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고 V 시그널은 이렇게 되게 침체기긴 한데 있긴 한지 모르겠지만 좀 네.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래도 올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의 시간이 어떤 타이밍이 됐을 때 되게 길게 온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지금은 유튜브 채널도 되게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티도 정말 많고 이런 카톡방이나 밴드 이런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는 사야 될 타이밍이라고 하면 저는 그 반응하는 시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가 실시간이니까. 네,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하는 부분 네. 바닥 맞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괜찮은 가격대 살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두고서 2023년을 바라본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가장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위기 속에 있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에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해 주신 것 네네. 같은데 네. 오늘 이제 부동산이랑 이제 부자 관련된 이제 콘텐츠로 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나눴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부에 관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 정도 있다면 우리 김 작가 구독자분들 반갑고요. 이 채널 통해서 저도 좋은 영상들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채널을 바라볼 때 어떤 영상이나 책을 볼 때 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긍정으로 바라보고 또 밝은 미래로 다시 전환될 거를 예상하면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런 포인트를 챙길 수 있지만 내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들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세계 경제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락 시기에도 부동산이 엄청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긍정의 모드로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의 움직임도 관찰해보면 여러분께서도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네. 사무장님도 말씀하신 굉장히 긍정적인 분 같아서 네. 요 질문 한 가지만 그냥 추가로 드릴게요. 네. 굉장히 이제 상황 자체가 어떠든지 아니면 성향이 어떠든지 간에 부정적인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긍정으로 바뀌는 게 내가 투자를 할 때도 삶을 살 때도 네. 훨씬 더 내 삶에 도움도 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줄 테잖아요. 네네. 근데 잘 안 바뀐단 말이죠. 안 바뀌죠. 부정적이신 분이 어떻게 하면 좀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긍정으로 바꾸는 거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분들께 강의를 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살다 보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건강하든 현재 조건이랑 상관없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다 똑같아요. 왜냐면 좋으니까.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받아들임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공을 하는 사람,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특징을 좋은 기회를 많이 맞이해서가 아니라 안 좋은 걸 잘 극복해서 그 자리까지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긍정적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긍정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이거 사고가 왜 났지? 난 너무 이게 꼭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정초부터 생기는 거야? 막 이렇게 하지만 반대로 야 이게 액땜했고 나는 안 다쳤고 이거밖에 안 다쳤네? 똑같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또 디프레스가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손해 보는 걸로 며칠이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좋은 모드로 하는 사람은 또 좋은 기운을 맞이하게 되고 좋은 기운을 맞이한다는 게 내가 웃고 있고 밝은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오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막 불평불만하고 막 안 좋은 소리 하고 하면 곁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긍정의 해석으로 하는 것부터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좋은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사무장님 말씀처럼 2023년 경기 침체기에 필요한 에너지 중 하나는 긍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송 사무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